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4차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 항만과 산업단지 등에서 물류 차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에서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방사포 5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적투쟁 등 대남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일본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들어갑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폭락 사태를 빚은 암호화폐 루나 개발자 권도형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금융시장을 교란시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남은 임기 동안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언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피의자는 범행 직전 민형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연결식은 오늘 엄수됩니다.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로 우크라이나군의 동부 지역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피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다며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가뭄의 영향으로 채소값이 치솟으며 밥상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업 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열렸던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 4차 교섭도 결렬되며 파업이 장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항만과 산업단지 등에서 물류 운송 차질, 이에 따른 생산 중단 등 부작용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일요일에도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7일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 대전본부는 하이트진로 측에서 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가며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하이트진로에서는 이제 화물차에 적재 정량으로 상차를 해줘야 되는데 과적을 지시하고 상차해 주는 것 때문에 편법적으로 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파업 이후 소주 출고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대체 화물차 섭외 등을 통해 공장 가동 중단 사태만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대전본부가 거점으로 삼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물류 차량 70여 대가 완성된 타이어를 외부로 날라왔지만 파업 이후 20여 대로 줄었습니다. 이곳 공장에는 파업의 여파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울산, 여수, 서산 등에 있는 산업단지에서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소 운반 차량이 산업단지를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충청권에서만 5곳, 전국에서 20여 곳에 달하는 수소 충전소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을 현재 받지를 못하는 관계로 충전소를 운영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가 힘을 집중하고 있는 항만들에서는 유통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산항의 1일 화물 반출입량은 지난달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광양항이나 울산항은 거의 멈췄습니다. 지난 7일 파업 개시 이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40여 명에 달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화물차 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건데 업계와 사용자 측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도입됐습니다. 3년 일몰제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내건 핵심 요구 사항은 바로 이 안전운임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42만 화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재계, 화주단체와 노조 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전운임제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화물연대는 기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졸음운전과 과속 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정부 용역 조사를 보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년에 사업용 특수견인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 과적 단속 건수는 모두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 가까이 증가했고 과속 단속 건수도 조금 늘었습니다. 화주단체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운임 인상률입니다. 화주단체는 2017년에 비해 50km 이하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 요금이 최대 42.6%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전혀 다른 통계를 내세웁니다. 안전운임 자체만 보면 열악한 운임을 현실화하기 위해 첫 해에만 12.5% 올랐을 뿐 지난해와 올해는 1%대 낮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운임 비용이 급증한 건 비정상적인 고유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입장 속에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연일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어제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체는 한미가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초대형 방사포와 다른 재래식 방사포로 추정되고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며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데 대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40개국 안보수장이 모인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일본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밝혔는데요.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 연설에 나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주 요소로 북한 핵미사일을 꼽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증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는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일 간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다자회의와 참가국들의 양자회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타이완 문제 공방을 비롯해 아시아 영내 안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우리로서는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한미 한중 양자회담이 2년 반 만에 열려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동 대응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중국도 비핵화 협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북 제재 채택 어려움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을 위해서 현지 시각 1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박 장관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박 장관은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시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2년 임기에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년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뛰었던 전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1년은 지난 1년과는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당과 싸우는 것이 아닌 여당으로서 어떻게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낸 상황이 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꺼내든 게 혁신위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천 갈등으로 무너졌던 보수정당의 과거를 언급하며 혁신위를 통해 공천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정권의 성패에도 중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며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성상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공천개혁은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민주적으로 진행할 거라며 사당화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이 된 친윤 의원 모임에 대해서는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력화할 경우 정부에도 위험이 될 거라며 사사로운 정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뛰셨던 각자의 위치에 뛰셨던 많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 지금은 대의멸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정진석 의원 등 그동안 마찰을 빚었던 당내 구성원들을 향해 이렇게 참은 당대표가 어디 있느냐며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최근 선거를 잇따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는 남은 임기 1년 자신의 색채를 더 뚜렷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친윤 그룹과의 갈등 그리고 당 윤리위원회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갈등을 야기하는 언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며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분열 위기를 수습하고 민생정당 또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휴일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가장 강한 어조로 언급한 건 수박이란 단어입니다.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생각이 다른 당내 인사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표현인데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선거 패배를 놓고 남을 탓하고 상대 계파 책임만 강조해선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민생정당, 정권의 잘못을 과감하게 견제하는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도 했습니다. 강력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제어의 고민은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물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견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채소값이 올라서
서민들 밥상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정부 여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손흥민하고 가서 사진 찍을 때인가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온 민형배 의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관련 사건 판결이 먼저라며 복당 요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내에선 개파 간 설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강경파 의원 모임 철험회 해체를 언급하자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개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없는 개파를 해체하라고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정치 훌리건으로 지칭하면서 이를 없애려면 이재명 의원과 측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선거 패배 수습 방안으로 당내 건강한 토론을 강조하면서 개파 갈등과 팬덤 정치에 경고장을 날렸는데 전당대회까지 남은 2달여 동안 당 혁신과 체질 개선에 성공을 거둘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대 회의가 오는 29일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대 회의를 오는 29일쯤 열기로 하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회의는 진용을 갖춘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상견례 성격으로 구체적인 안건은 협의 중이며 향후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각종 현안 관련 논의들이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회동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하며 국정 현안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책임 총리제를 강조해온 만큼 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성수동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둘러싼 이야기로 배우 송강호 씨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영화 관람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칸에서 상을 받은 영화라서가 아니고 정말 이 생명의 그 소중함과 또 이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나 산책이나 여러 가지로 시민 접촉 많이 하시는데 신경을 각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도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로 영화인들을 초청해 칸 영화제 수상의 쾌거를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칸 나무주연상을 탄 배우 송강호 씨와 감독상 수상자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서 임권택 감독, 박보균 문체부 장관 등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크린 쿼터는 옛말이고 이젠 예술성이나 대중성에서 국제 무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게 우리의 국격이고 국가 발전의 잠재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며 실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현장 말씀을 잘 살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해부터 기회가 되면 권 여사를 만나고 싶어 했다면서 오늘 오후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권 여사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대 영부인을 찾아 인사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는 모레는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개발자인 권도형 대표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도 진행 중인 권 대표의 수사 내용을 보면 금융시장을 교란시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내부 문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테라폼랩스는 수십 가지 암호화폐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우량 주식과 연동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미러 프로토콜 투자자 중 미국인 비율을 1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테라폼랩스 직원 이메일을 확보해 알아낸 것으로 나옵니다. SEC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얘기입니다. 미러 프로토콜 개발의 주 목적이 미국 진출인 것으로 보고 있는 SEC는 이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상품과 다름없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주식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까지 했다며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Mirror is our answer for investments. It's actually coming from countries in Southeast Asia where access to U.S. equities is just almost impossible for the masses. 권 대표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본 SEC의 판단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이 문제 삼은 미러 프로토콜에 상당수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러 프로토콜 같은 제출한 서류들에 면밀히 검토하면은 권 대표 측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미 금융당국의 소환 통보에 반발했습니다. 유료 광고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한 적도 없다며 회사의 책임도 부인했는데 미 법원은 최근 권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해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1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위원장은 주변의 사퇴 요구도 거부한 채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조합원에게 주먹 감자를 날리거나 노조 사무실을 예배당으로 바꾸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경기 안양시 비산동 공사 현장 건설산업노조의 행사가 시작할 무렵 진병준 위원장을 향한 욕설이 들려옵니다. 이기영 부위원장님! 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조합원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 진 위원장은 이른바 주먹 감자를 날리며 대응합니다. 진 위원장이 예배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위대한 약속, 성령 충전소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음향 장비에 설교 단상까지 전형적인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진 위원장이 한국노총 본부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예배당으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교육청 노동조합 연맹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입니다. 진병준 위원장은 이곳을 예배당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 위원장이 10억 원대 조합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서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어가자 조합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진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건설산업노조를 연맹에서 퇴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건설산업노조는 조직 정상화위원회를 조직해 진 위원장을 사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직 정상화위원회를 통해서 진병준 위원장의 사퇴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강구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진 위원장은 조합비 통장에서 수백 차례 현금을 뽑아 사용하고 직원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받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합비로 국회의원 4명에게 수백만 원씩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 제기와 사퇴 촉구에도 굴하지 않던 진병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피의자 A씨는 범행 도구를 챙기고 방화하기까지 7분에서 8분 동안 한 채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재판에서도 잇따라 패소한 A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상대편 변호사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허성준 기자가 속속 드러난 방화범의 행적 따라가 봤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난 9일 오전입니다. 법원에 들러 추신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확인한 피의자 A씨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47분 흰색 천으로 덮은 뭔가를 들고 나오더니 자신의 차에 싣고 주차장을 나섭니다. 6분여 만에 범행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예행 연습이라도 한 듯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여 초. 그 사이 A씨는 김모 변호사와 사촌인 김 사무장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습니다. 범행 도구를 챙겨 방화하는 데까지 7, 8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폭발음이 팡 터지면서 유리창 깨진 소리 버벅 계속 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상담실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문 딱 열려고 하니까 문이 이미 뜨거웠어요. 불길이 확 올라와 있어서 나갔고, 몇 초 뒤에 내려왔던 직원들은 연기 때문에 안 보여서 벽으로 이렇게 짚고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A씨는 투자와 관련해 항소심을 제외하고도 모두 4건의 법적 분쟁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6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개발 수익은커녕 원금마저 돌려받지 못하자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일부 소송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나머지 대부분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범행 하루 전인 지난 8일 시행사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이따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물론 형사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A씨.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지인에게 빌려 마련한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대구 변호사협회가 오늘 합동 연결식을 엄수합니다. 대구 변호사협회는 조문객들을 위해 저녁 6시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고 이후 합동 연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희생자 5명의 발인이 차례로 이어졌고 일부 유족들은 관 위로 쓰러지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의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3개 동이 불에 탔고 서천군에서 외벽 공사 현장에서는 감전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노조원 1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밤 사건 사고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공장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새까맣게 탄 지붕과 무너진 벽을 따라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청남도 금산군의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3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3시간 만에 진화를 마친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 전깃줄이 얽혀있는 전신주 옆으로 한 작업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충청남도 서천군의 건물 외벽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40대 작업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운반 중에 전선에 닿아서 감전사로 추정돼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 새카만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자 등 7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는 노조원 1명이 경찰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노조원 A씨는 저녁 7시 45분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북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던 기동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봉급 빼고 다 올랐다는 고물가 시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겹치면서 밭작물 값이 들썩이며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공업용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려 자칫 공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경제 관련 장관들은 요즘 툭하면 마트 등으로 달려가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요새 수박 비싸가지고 이거 제가 사고 싶어도 가격 올릴까봐 못 사겠네. 오늘 좀 싼 거 사야 돼. 수박은 도매가 기준 1년 전에 비해 6,000원쯤 올랐습니다. 다른 장바구니 물가는 어떨까? 최근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충청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선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밭작물 등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1년 전 값에 비해 무는 56%, 풋고추는 36%, 마루는 63% 올랐고 쪽파 86%, 깻잎 28%, 감자 55% 등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쯤, 밭작물 가격을 들썩이게 하는 가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몇몇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충북 증평의 한 저수지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쭉쭉 갈라진 강바닥 안을 들춰봐도 바짝 말랐습니다. 가뭄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사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제와 춘천을 흐르는 소양강의 상류는 실개천으로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댈 물이 부족해서 채소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처음이야. 이 나이 내가 지금 85인데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가무는 건 처음이고, 하여간 강수량도 뭐 이거 뭐 지금 겨울서부터 눈서부터 안 오는 거야.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의 장기화는 공장 가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한 곳인 충남 대산공단은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수를 공급하는 인근 대호호 저수율이 30% 선까지 떨어져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LG화학 공장 등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저수율이 턱없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이걸 위해서 다른 호수라든지 이런 데서 끌어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저수율이 20% 선으로 급감하면 농업용수 공급을 우선으로 하게 돼 있어 공업연수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공장 가동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동부 지역 전황이 급속도로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군수품 창고 등을 폭격하는 등 파상 공세를 계속하는 한편 크림반도에서도 러시아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용 헬기 편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 목표물을 향해 이륙하고 있습니다. 얼마쯤 날아가더니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목표물에선 화염이 솟구칩니다.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Калибр» в районе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Чертков Тернопольской области уничтожен крупный склад, поставленный Киевскому режиму из США и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противотанковых 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переносных зенитно-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снарядов системы вооружения.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지역 전투가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중심 세베르도네츠크를 집중 폭격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За минулу добу втрати противника склали 10 танків, 16 бойових броньованих машин, 7 БПЛА, понад 10 одиниць автомобільної техніки та до 150 осіб живої сили. 하지만 세베르도네츠크의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돈바스 지역 내 쌍둥이 도시인 리찬스크에서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Заставила ситуация выехать, потому что надоело сидеть, грубо говоря, под обстрелами. У нас девочку во дворе убила. И осталось 2 детей. И мы решили выехать отсюда. Но надеемся, что вернемся сюда. 동부 지역 돈바스에선 이렇게 피란 행렬이 이어졌지만 8년 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남부 지역 크림반도에선 러시아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날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이 설립된 1991년 6월 12일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국경일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이처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전세가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은 계속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진격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저지하고 있는 점을 자랑스러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5월 초부터 돈바스 전역을 장악하길 얼마나 바랐는지 기억하라면서 벌써 전쟁은 108일째이고 이미 6월이고 돈바스는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160명대로 불어났습니다. 신규 감염자 모두 차오양구의 한 클럽을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밀접 접촉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 클럽에서 나온 집단 감염자는 지금까지 모두 166명으로 집계됐고 밀접 접촉자 수는 6,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시는 감염자가 나온 주거 단지를 봉쇄한 데 이어 오늘 재개하려던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등교를 다시 연기했습니다. 또 주요 관광지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상하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서 일선 관리들을 무더기로 문책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지난 3월 발생한 입국자 격리, 호텔 바이러스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호텔 내 폐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할 지역 당서기와 구청장에게 각각 엄중 비판과 당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줄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14개월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1주째 이어지고 있는 감소세 속에 정부는 이미 2번 미룬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오는 금요일 다시 결정해 발표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일요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382명, 사흘 연속 10,000명 아래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98명으로 100명대로 내려온 지 15일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두 자릿수인 것은 작년 4월 19일 이후 약 10넉 달 만입니다. 이런 감소세 속에 정부가 오는 금요일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지난 4월 말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지정한 이후 두 차례 미룬 결정입니다. 감염병과 방역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정부는 이번에 격리 의무를 푸느냐뿐 아니라 푸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격리를 풀자와 안 된다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신중론이 다소 무게를 얻는 분위기입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겨우 진정된 확산세가 커지면서 재유행을 앞당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된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를 풀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주장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격리 의무를 풀면 유행은 늘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부담과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얼마큼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격리 의무를 풀려면 아프면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과학 방역을 강조해온 만큼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도 앞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해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방역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중 자문위원회 출범 이후로 중요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연장이냐 해제냐가 발표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슈퍼스타 키움 이정후가 석점 홈런과 만루 홈런을 잇따라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은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롯데 이대호도 연타석 홈런포로 역대 7번째 3,500루타를 달성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정후는 키움이 3대4로 뒤진 5회 초 기아 선발 한승혁을 상대로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역전 석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정후의 방망이는 다음 타석에서도 폭발했습니다. 6회 초 투아웃 만루에서 등장해 역시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그랜드 슬램을 쏘아 올렸습니다. 혼자 7타점을 쓸어 담으며 단숨에 10대4로 점수차를 벌린 겁니다.
이정후가 말루 홈런을 친 건 프로 데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고 연타석 홈런도 처음입니다. 롯데 베테랑 타자 이대호는 홈에서 시즌 7호와 8호 홈런을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 1회 우전 안타로 시동을 걸더니 3회와 5회에도 초구에서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7회 말 4번째 안타까지 폭발하며 KBO 사상 7번째로 3,500루타를 돌파했습니다. 마지막 시즌에 또 이렇게 3,500루타를 이뤄서 기분 좋고 좀 좋은 성적으로 계속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최근 KT에 2연패를 당했던 롯데는 이대호의 활약과 선발 이인복의 호투에 힘입어 올 시즌 첫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KT의 1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8회 말 터진 피렐라의 결승 3점 홈런으로 NC를 잡고 3연패에서 탈출했고 LG는 홍창기의 역전 3루타를 앞세워 하루 전 역전패를 역전승으로 되갚으며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쳤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흐린 날씨 속에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고요. 제주도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과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에서 40mm,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7도, 대전은 20.1도, 대구는 17.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27도, 대구와 부산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4차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 항만과 산업단지 등에서 물류 차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연이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흐름을 볼 때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일본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들어갑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폭락 사태를 빚은 암호화폐 루나 개발자 권도형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금융시장을 교란시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남은 임기 동안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언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이 타결됐지만 공격용 소총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4차 교섭도 결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어제 오후 2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어젯밤 9시 반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에 정부와 화주단체, 국민의힘과 함께 4자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공동성명 발표 자체에 반대해 합의를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파업 엿새째인 어제 화물연대 조합원의 27% 수준인 5,860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며 파업을 이어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불안정에 대해 지난 10일 ILO 사무국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체 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고 파업 돌입 뒤에는 경찰력을 배치하고 참가자들을 체포해서 야예로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기도 하죠.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이틀째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고유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자극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탈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값은 오전 10시 기준 리터당 2,067.14원으로 하루 전 10년 만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보다 2.55원 더 올랐습니다. 열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경유도 리터당 2,066.4원으로 전날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유가는 최근 5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국내 가격도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각 8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종가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고 이후에도 12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갤런에 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Well, gas prices for the first time ever, the national average has hit the $5 gallon mark. A very furious increase from where we were just a couple of months ago when the national average hit $4. 경유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로 러시아산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적인 재고 부족 현상으로 인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유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산유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4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사우디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잇따라 금리 인상 등에 나서고 있지만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어 당장 탈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며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데 대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현지 시간 12일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이번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 작전계획의 대응 태세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이 실질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힘을 키워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일본은 한미일 국방회담뿐 아니라 중국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외면했는데 2018년 초계기 갈등으로 인한 앙금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중국은 거의 매일 정부 선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긴장 속에도 중국과 일본은 2년 반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했고 중국은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일본은 특히 커지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경계했습니다. 現在日本が核を保有する、そして開発し、ルールを無視するといった主体に囲まれているのみならず、それらは年々公然とルールをさらに無視す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ます。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국방회담이 열렸지만 한일 양자회담은 결국 없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회의석상에서 기시 방위성 장관이
한국 이종섭 국방장관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고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3국 국방회담도 미국의 강한 요구로 성사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North Korea's habitual provocations and missile tests only underscore the urgency of our task. And so we're deepening the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2018년 12월 자위대 초계기에 한국 군함이 레이더를 쐈다는 일본 주장에 한국이 강하게 반박한 뒤 양국 군사 협력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과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앙금이 여전한 일본이 안보 협력을 위해 양국 대화에 나서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앞으로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며 작심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였다며 공천제도 혁신 등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낸 상황이 왔다. 근데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자기 정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력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를 했고요.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인신공격이나 계파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언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진 정당이 남 탓하고 또 상대 계파 책임만 강조해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하게 금지시키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하는데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당의 대표를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한테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모멸 아닙니까? 강력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제어의 고민은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 송강호 씨가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영화인들과 만찬도 가졌습니다. 일정 내내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것으로 단독 행보를 시작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엔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둘러싼 이야기로 국민 배우 송강호에게 칸 나무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습니다. 2시간 극장 데이트를 마치고는 짧은 감상평과 함께 매주 시민 속에서 주말을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생명의 그 소중함과 또 이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이곳 용산 집무실로 영화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인 대회 이후 두 번째 잔디광장 만찬입니다. 윤건택 감독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날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 팬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거 본방사수 했습니다. 하도 재밌어가지고. 나무주연상 송강호, 감독상 박찬욱, 그 영광의 순간을 다시 되새기며
윤 대통령은 우리의 국격이고 국가 발전의 잠재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거라며 현장을 뛰는 분들의 말을 살펴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정 내내 함께한 김건희 여사, 첫 번째 단독 행보에도 시동을 겁니다. 김 여사는 오늘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해부터 기회가 되면 권 여사를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는데 윤 대통령 역시 공개적으로 수차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해온 만큼 김 여사 편에 메시지도 전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어서 향후 활동 폭과 그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권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지난해 6월 테라폼랩스가 참여한 온라인 회의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권 대표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인 미러 프로토콜이 미국 주요 자산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테라폼랩스 직원이 작성한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15%가 미국인으로 파악됐다며 미 금융당국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도 투자계약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미등록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사 결과는 권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과거 유명 증권 방송인이 미리 사둔 주식을 사라고 투자자에게 권유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9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케이블 TV 등에서 증권 방송 전문가로 활동한 전모 씨. 어떠한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지를 바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추천된 주식에는 전 씨가 미리 사놓은 종목도 있었는데 시청자는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미리 사둔 주식을 방송에서 소개해 매수를 부추긴 다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바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이른바 스캘핑 수법을 이용했던 겁니다. 결국 전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석 달 동안 안랩 등 종목 4개를 방송에서 추천한 뒤 3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좋은 투자 정보에 목말라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하지만 1심과 2심에선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A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마땅한 법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제동으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단순히 주식을 소개하고 설명한 걸 두고 매수를 부추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사건을 받아든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매수 추천이란 특정 증권을 소개해 사겠다는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걸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파급력과 지위를 고려하면 전 씨가 프로그램에서 말한 내용도 매수 추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천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오인의 소지, 주가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하는데 전 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주식을 소개한 건 속임수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전 씨는 재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증권 매수 추천 행위의 뜻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립됐다며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낸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최근 소송 대리인을 잇따라 해임한 것을 두고 패소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가 정면 대응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패소 의지를 운운하는 제목의 보도는 기존 대리인의 선임과 활동상의 문제점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공백 상황을 악의적으로 부각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새로 선임할 예정이며 현재 법무부 행정소송과장과 사무관, 법무관 등 3명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 제작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진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정부 측과 영화진흥위원회에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건 불법 행위라며 국가와 영진위가 영화 제작사 시네마달에 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에 있는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등 7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훌쩍 넘은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 지역의 일부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사자가 3만 2천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до переліку повернутих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ів нашої держави додалося селище Таврійське. Є певні успіхи в Запорізькій області також. 방어 진지를 구축한 러시아군에 맞서 헤르손 등 남부에서 수복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르손은 개전 초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점령한 지역으로 크림반도와 마주보고 있고 최대 물동항인 오데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동부 돈바스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이 돈바스 대부분 지역을 장악한 가운데 전략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으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됐습니다. 이곳이 함락되면 루안스크주 전체가 사실상 러시아 수중에 떨어지는 셈이기에 우크라이나군은 필사적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사자가 3만 2천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А загалом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на сьогодні має вже біля 32 тисяч мертвих душ. Заради чого? Що це вам дало, Росія? 우크라이나군 또한 최근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이 숨지고 50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러시아군에 못지않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향후 전황을 가를 돈바스 전선에서 탄약 부족 등 화력 열세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루안스크 전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 러시아군의 포격에 곳곳에서 건물이 처참하게 무너지거나 불에 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사력을 다해 맞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러시아군은 루안스크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Развивается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Попаси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цел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о 97% территори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밀리고 있는 건 화력 열세 때문입니다. 특히 탄약 부족이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포탄은 5천에서 6천 발에 불과합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하루 5만 발가량을 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측에서는 최근 전황을 바꿀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이 전장에 도착하려면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Тому що, щоб наступати,
Ви прекрасно в цьому, я думаю, знаєте, для чого потрібно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техніки і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людей. Так? Тому що бажання у нас більше, але техніки поки що у нас менше. 서방 매체에서는 이런 이유로 돈바스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비슷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루안스크 전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격전지인 세베로도네츠크 등은 일주일 내로 러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2일 터키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가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핀란드에서 사울리 니니스토의 핀란드 대통령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마드리드 정상회의가 시안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되는 나토 정상회의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며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만 공격용 소총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시민 수천 명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입니다.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격앙된 시민들은 총기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f we don't choos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fight back, it's going to continue again. The cycle is going to continue and eventually people aren't going to be fazed by it anymore. 수도 워싱턴 집회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Not endless debate, but demands for change. Now, not tomorrow, not tomorrow, the next day, or the next week, or next year. 이번 집회는 미국 전역 4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수십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총기 규제 관련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른바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게끔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기 규제를 반대해왔던 공화당 상원 의원 일부가 참여하며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수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현지 시각 12일에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르네상스 당을 포함한 여권 앙상블이 최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AFP 통신은 프랑스 하원 의원 577명을 선출하는 이날 총선 1차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앙상블은 세계 기관의 조사에서 오는 19일 2차 투표에서 260석에서 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를 이번 주에 다시 결정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과 방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지정했지만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577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3,500여 명 줄었습니다.
1주 전보다는 1,200여 명, 2주 전보다는 2,3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일요일 밤 9시 기준 확진자 수가 4,000명 미만으로 떨어진 건 지난 1월 16일 이후 21주 만입니다. 선진국의 전유물이던 우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6G 통신과 달 탐사를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초대형 안테나는 물론 다중 궤도 위성을 확보해서 439조 원 규모의 우주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름이 27.4m에 달하는 초대형 위성 안테나. 지난 1970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 7개 나라에 위성 통신을 제공한 등록 문화재 436호입니다. 위성 통신 사업자 KT셋의 금산 위성센터는 이제 45개의 초대형 안테나와 위성 5기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위성센터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의 60%를 커버하는 위성 통신망을 통해 고속위성 데이터와 방송, 해양통신을 제공하고 위성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페이스 데이터 사업도 본격화했습니다. 500km 고도의 저궤도 위성부터 중궤도 위성, 3,600km 고도의 정지 위성까지 모두 갖춘 다중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해 2030년 전에 전 세계를 커버한다는 계획입니다. 5G까지는 지상망으로 충분했지만 125GB를 1초에 전송하는 6G에서는 위성 통신이 필수입니다. 6G의 시스템 구축 자체가 지상망과 위성망을 통째로 아우러서 그렇게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6G에서 기대하는 통신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 SK 브로드밴드는 해외 방송을 위성으로 받아 IPTV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여주 위성센터를 열었습니다. 지름 11m급 안테나 1기, 6.4m급은 4기를 갖췄는데 100만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에 심우주 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지름 35m급 반사판을 장착해 오는 8월 발사하는 달 탐사선 관련 지상 장비와 한국형 달 궤도선 심우주 통신을 담당합니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439조 원에 달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는 3.5조 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년간 2배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모레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에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누리호 이송과 기립이 예정된 내일 나로 우주센터에 비가 내리겠지만 비 오는 시점이 누리호 이송이 이루어지는 오전이 아닌 오후이고 강수량도 5mm 미만으로 많지 않을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당일인 날씨도 비교적 맑겠고 바람도 지상풍과 고층풍 모두 발사 기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매시간 기상 데이터를 관측하고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순간 누구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초미니 위성을 직접 제작한 대학생들인데요. 최영 기자가 미래 우주 인재들을 소개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의 진공 실험실. 우주 공간에서 초미니 큐브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진동에 파손되지 않는지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누리호에 실릴 큐브 위성 4기는 이렇게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저희는 30cm짜리 자그마한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서해 상공에 있는 미세먼지를 관측을 하고자 큐브 위성들은 성능 검증 위성의 한 면에 장착됩니다. 각기 다른 기술이 적용돼 4개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화산이나 재난 지역을 촬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낮밤, 기후에 영향 없이 24시간. 우주에서 GPS 신호를 받아서 지구 대기 관측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학적 임무입니다. 가시광선, 그다음에 중적외선, 장적외선 이렇게 3가지 다양한 대역을 관측할 수 있는 총 3대의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4기의 큐브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발사 8일 뒤부터 이틀에 하나씩 사출됩니다.
때문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도 2주는 지나야 큐브 위성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이 김 당선인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서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연장 등 공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다와 개항장을 품은 인천시가 일상회복을 맞아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의 일몰을 온몸으로 느끼는 노을 야경 투어와 시간을 되돌아가 근대 역사를 돌아보는 레트로 노선 투어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18.38k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바다 위의 하이웨이 인천대교 위에서 만끽하는 서해의 낙조입니다. 안락한 1층 실내도 좋지만 지붕이 없는 2층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 마치 스포츠카를 탄 듯 기분이 들뜹니다. 일몰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투어버스가 영종도의 왕산 마리나에 도착하면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노을도 보고 할머니 사진도 찍어드리고 갈매기 밥도 주고 즐거웠어요. 시티 투어를 통해서 노을을 진짜 원 없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치유도 되고. 송도에서 영종도를 잇는 노을 야경 투어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차례 운영됩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운행되는 인천 레트로 노선도 인기입니다. 신포시장과 자유공원, 인천역 등 개항장을 순환하는 버스는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간 정류장인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중장년층 이상 세대에게 어렵게 살던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선사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매일 운행하는 바다 노선과 레트로 노선 외에 소래포구와 강화도 등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테마형 투어버스 노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다시 찾은 일상을 맞아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려는 시티 투어버스 이용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주말 물놀이장은 피서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시원한 도심 숲에도 주말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물줄기를 기다리는 아이들. 바구니가 물을 한가득 쏟아내자 아이들이 즐거운 소리를 지릅니다. 보면 항상 아이들이 잘 노고 그러니까 저희도 부모 입장에서 기분 좋고, 그러니까 일단 도심에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오히려 편하게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놀이라 하면 시원한 파도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맞으며 시원하게 더위를 날립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이곳 물놀이장은 나들이 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바다 가려고 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또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컨디션이 바다에 가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집 가까이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딸내미도 너무 좋아하고 또 온다 그러네요. 네. 도심 속 피서지도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숲에는 그늘마다 알록달록한 돗자리가 자리 잡고 한강이 훤히 보이는 물놀이장에선 물총 싸움이 한창입니다. 물놀이하다 처음 만난 친구들은 이제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총 갖고 싸움하고 그다음에 물 뿌리기 하고 그다음에 물에서 수영도 했어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나고 처음 맞는 여름에 이렇게 물빛 광장에 나와서 물총놀이도 하고 애들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와! 성큼 다가온 여름 더위 속에서도 피서를 즐기며 추억을 쌓은 시민들의 표정엔 물놀이가 주는 싱그러움만이 남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책임 총리제를 강조해온 만큼 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해부터 기회가 되면 권 여사를 만나고 싶어 했다면서 오늘 오후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권 여사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9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호남 당선인들을 초청해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태영호 의원실이 주최하는 북한 인권 관련 정책 토론회에도 함께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남은 청년과 여성목 비대위원 인선과 오는 8월 전당대회 준비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대구 변호사협회가 오늘 합동 연결식을 엄수합니다. 대구 변호사협회는 조문객들을 위해서 저녁 6시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고 이후 합동 연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오늘 유가족을 만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미군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유족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기 위한 면담을 진행하는데 유가족은 이 자리에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와 국방부와 공군 본부의 은폐 회유 의혹 등 향후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이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후에도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고요. 제주도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과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5에서 40mm,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7도, 대구가 17.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이 27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고 대구와 부산은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